네, 경제부총리가 복합위기다라고 선언을 했고 오늘 당정대 협의회도 열렸습니다. 조금 전 브리핑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고물가 충격 속에 지금 경제 안정을 위해 세계 각국이 발빠르게 움직이고는 있는데요. 과연 효과는 있을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증시가 미국 증시가 워낙 많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또 영향받아서 떨어지고 하니까 아, 정말 이게 올 것이 오는구나라는 그 공포감이 어제 충격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좀 시장이 안 좋은데요. 좀 유독 또 한국 증시가 좀 아시아에서 또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중국이나 대만은 좀 반등을 해주는데 예. 한국 증시가 이제 가장 안 좋은 이유는 아마 오늘도 좀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도 이제 52주 신저가 이제 1년 내 최저가를 또 기록을 하면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요즘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또 많이 올라갔잖아요.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도 지금 뭐 시간이 지금 이제 장 개장한 지 한 2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외국인들이 3천억 이상 주식을 지금 순매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주식시장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이제 FMC에서 금리 결정이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오전에 우리나라 시장이 더 빠진 이유가 이제 금리 결정할 때 이제 미국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그러죠. 한 번에 뭐 0.75% 그거를 이제 인상할 확률이 99%까지 올라갔다고. 99%요. 거의 그냥 확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확률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아직 뭐 연준 위원들이나 연준 의장들은 어떤 말도 할 수 없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물가 충격 때문에 이번에 0.75% 올리는 게 불가피할 것 같다. 이 뉴스가 이제 속보로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계속 좀 얼어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막상 내일 새벽에 이제 속보로 자이언트 스텝 결정 이렇게 나오면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주가라는 건 항상 미리 좀 선반영은 되기 때문에 이제 먼저 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은 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게 이제 연준 의장의 발언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0.75%를 올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금리를 올릴 텐데 이걸 이제 뭐 충분히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고 좀 자신감 있게 표현을 해준다면 증시는 이제 그러니까 금리 올리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연준 의장이 좀 말을 좀 약간은 좀 이게 불확실하게 한다거나 아무리 올려도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거나 사실 지금 연준 의장도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물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공급 부족이잖아요. 사실 에너지도 전쟁 리스크라든가 근데 그런 공급 부족은 연준 의장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수요라도 낮춰가지고 물가를 잡겠다는 게 지금 목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자신감을 좀 표출을 해주면은 뭐 증시에는 긍정적인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 뭐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계속 또 언급을 해준다면은 이게 또 하반기에 어떤 일이 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죠. 새벽에 기자회견이 열릴 텐데 거기서 좀 구체적인 경로라든가 좀 자신감 있는 멘트가 있어야만 증시가 조금 안정감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이거 보십시오. 이제 금리 올리면은 시중 금리가 올라가고 저축이 증가하고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비는 줄어들고 신규 투자는 줄어들고 자산 가격은 하락하고 이렇게 되면서 경기 둔화하고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히지만 경기는 떨어지고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빅스텝 0.5%포인트만 올린다고 해도 이거 충격이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 전부터는 0.75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처음 들어본 말이 나왔었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는 슈퍼 빅스텝 1%포인트 올리는 네, 맞습니다. 이 얘기도 나온다는데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게 배제는 못하는 게요. 지금 왜냐하면 원래 이제 5월달 지난주에 물가 지표가 소비자 물가 지표가 미국에서 발표됐는데 그걸 8.3% 상승을 예상을 했는데 8.6이 나온 거죠. 왜냐하면 이제 4월에 좀 꺾였고 5월에도 한 번 더 꺾이면 이제 물가가 이제 정점을 찍었구나 이렇게 좀 안도를 할 수 있었는데 물가가 다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이나 연준에 이제 뭐 아니면 또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봤을 때 물가 고점이 아직 안 나왔구나 불안한 거죠. 근데 이게 5월이 끝이면 또 다행이지만 지금 6월 달 지금 들어와서도 국제유가는 계속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걱정인 게 뭐냐면은 작년에 아마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7월, 8월, 9월에 약간 좀 이렇게 둔화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라는 건 작년 대비해서 비교를 한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 둔화됐던 원인이 그때 또 델타 바이러스가 한번 이 변이가 생겨가지고 미국 경제가 좀 약간 또 스톱을 했었죠. 근데 그게 또 기저효과가 생긴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
8월이나 9월에 또 발표되는 물가 지수는 지난해 또 낮게 나왔으니까 예. 기저효과 때문이라도 높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결국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뭐 슈퍼, 뭐 빅스텝 1%까지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으로 지금 표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이 된다면 미국 경제가 그걸 버틸 능력은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제 연준 의장이 예전에도 했던 얘기 들어보면 아직은 고용도 완전 고용 상태고 예. 소비 여력도 충분하고 예, 그리고 사실 미국 그 정부에서 재정 정책을 많이 써가지고 현금을 많이 지급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저축액도 좀 충분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는 금리를 올려도 미국 경제는 단단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물론 미국 경제는 버틸 수 있겠죠. 현금성 자산도 많은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항상 이런 미국이 긴축으로 갔을 때 과거에도 사례를 보면 1979년도하고 81년도에 그때 이제 오일 쇼크 있었잖아요. 예. 그때 미국 경제도 물론 안 좋아졌죠. 근데 오히려 위기가 터진 나라는 그 옆에 있던 멕시코가 금융위기로 가버렸어요. 멕시코 금융위기 터지고 90년대에는 미국이 또 금리 인상할 때 그때도 이제 빅스텝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신흥국 이제 우리나라도 외환위기까지 가버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막 기억하시 태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엔 약한 고리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은 뭐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단단한 국가인데 좀 걱정이 되는 게 부채가 많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경상수지가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거나 취약한 국가들 중에 누군가가 또 터질 수 있다는 게 그게 좀 약간 우려 요인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미국이 이제 금리를 자꾸 올리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하게 되고 원달러 환율은 그러니까 지금 높아지고 거의 1,300원대까지. 네. 증시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속속 지금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감내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 사실 물가 상승률로 보면은 미국보다는 좀 낮잖아요. 네. 미국이 8% 넘는데 한국이 이제 5%대니까 물론 5%도 엄청 높은 수치지만 예. 선진국보다 좀 낮은데 일각에서 이렇게 낮은 이유 중에 하나로 전기요금을 꼽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전기료를 안 올렸기 때문에. 근데 이 전기료를 만약에 인상을 했으면 6%도 넘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전기료 인상 가능성도 있잖아요. 충분히 네. 하반기에. 그렇게 예. 되면 물가가 6%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제유가가 갑자기 급락을 한다거나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고물가도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창용 이제 그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도 얘기를 했던 게 시기를 놓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순위를 물가로 잡고 있어요. 경기보다는 경기가 조금 약간 희생을 하더라도 물가를 좀 잡아놓고 잡히고 나서 이제 다시 좀 경제를 챙기겠다 이런 의도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걱정이 이제 성장률이 좀 희생되더라도 물가를 뭐 잡을 수는 있겠지만 한미 기준금리가 또 역전될 수 있거든요. 네. 만약에 또 너무 성장만 생각하다가 금리를 0.25%로 한국이 올리는데 미국은 0.75, 막 0.5씩 올리면 예. 금리가 역전돼 버리죠. 그러면 네. 자본 유출 우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는 금통위가 안 열리는데 다음 달에 열릴 텐데 네. 지금 일각에서는 한국은행도 아마 빅스텝 0.5%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시각도 좀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큰일 났다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 영끌에서 집 산 분들. 네. 그리고 이제 빚을 냈는데 이렇게 고정금리로 내지 않고 변동금리로 또 대출받은 네.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가 한 1,900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중에 그 변동금리가 한 77%니까 대부분 그냥 변동금리로 받으신 거죠. 그러면 예. 금리 상승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데 이게 저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금리가 1% 올라가면 예. 연간 이자 상환액이 64만 원 정도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그 각 가게에 어쨌든 뭐 임금이 올라가는 거야 뭐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네. 그거 이상으로 이제 지금 물가도 오르는 데다가 그러니까요. 여기다 이자 부담까지 그럼 이제 우리나라 또 내수 경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좀 복합 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당정대 그 여당 정부 그다음에 대통령실 협의에서 아까 그 여당 원내대표 발표로는 경제 성장 활력을 민간 통해서 이제 네. 하겠다. 그래서 규제 개혁하겠다. 그다음에 유류세 인하 얘기했고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하겠다.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정부가 이게 좀 그 정책을 좀 펼치기가 좀 어려운 게 네. 왜냐하면 이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정부들이 다 돈을 풀었잖아요.
재정을 많이 투입했는데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재정을 많이 충당을 했는데 네. 결국 지금 그 카드를 더 쓰기가 어려운 게 예. 지금 또 국채를 또 너무 많이 발행을 해버리면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지금 물가라든가 금리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지원할 카드가 지금 많지가 않다는 게 좀 문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 그러니까 GDP를 구성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투자가 있잖아요. 정부가 있고 민간 쪽이 있는데 정부가 지금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민간 쪽으로 좀 이제 주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내일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세 상한액이 25% 정도 돼 있잖아요. 네. 요걸 22%로 좀 낮추는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요게 결국 이제 민간 기업들 투자를 더 독려하려는 측면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마 2주 전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5년 동안 1,000조 투자 발표했잖아요. 그랬었죠. 그 맥락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아마 민간의 투자 주문을 좀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경제 전반으로는 이제 민간 활성화 이게 또 이제 중요한 축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자 부담 얘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네. 사실 월급쟁이들 월급 받고 나면 은행 이자 내고 남는 돈으로 주로 쓰는 게 장보고 이제 식료품비 네. 그런 거잖아요. 그 비중이 너무 높아지니까 다른 걸 할 여유가 없고 그리고 고시 공부하는 분들은 다른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먹는 비용을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예. 농산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이제 이번 1분기에만도 벌써 20% 이상 올라갔고 예. 뭐 대표적으로 뭐 배춧값만 해도 45일 한 달 동안 46%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언제 꺾일지 지금 모른다는 게 더 좀 불안한 요인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지금 그래도 이제 일부 증권가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래도 하반기에는 에너지는 좀 예측하기 좀 어렵지만 농산물 가격은 좀 안정화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지금 중국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좀 약간 봉쇄령이 내려졌는데 중국도 파종을 많이 못했었나 봐요. 예. 근데 최근에 이게 그게 좀 풀리면서 파종을 좀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군요. 또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은 지금 못 하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규제 들어갔으니까. 네, 네. 근데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 정부가 그것까지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이 주로 저소득 국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에너지는 확실히 공급은 계속적으로 늘기가 어려운데 이 농산물 쪽은 공급이 느는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또 최근에 비료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징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좀 하반기에는 조금 농산물 가격은 그래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각은 좀 있습니다. 네. 물가 이기는 정권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윤 대통령도 물가 급등은 민심 이반 시작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지금 뭐 제일 직접적인 요인은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끝날 수 있을지 과연 조기에 그건 모르겠지만 만약에 조기에 끝난다면 이게 그 결정적인 호재가 될 수 있습니까? 세계 경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국제 에너지 가격이 중에서 유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네. 유가도 굉장히 투기적인 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를 미리 보고 예상을 해서 이제 그쪽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런 포지션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원유 재고를 보면은 뭐 그렇게 원유 재고 엄청나게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유가 올라가는 거는 결국 장기적으로 공급이 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 기대감이거든요. 이제 유가의 상승 쪽에 베팅하는 이 포지션을 봤을 때는. 근데 그럼 결국엔 공급만 늘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끝난다면 공급이 늘어날 확률은 확실히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15일하고 16일에 사우디 방문한다고 이제 뉴스가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우디하고 증산에 합의를 해준다면 굉장한 이제 유가 급락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1979년, 81년에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 왔을 때 물론 많은 분들이 폴 볼커 그때 연준 의장이 금리 올려가지고 22%까지 정말 올렸잖아요. 그래서 잡힌 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지만 그때 사우디가 증산에 합의를 했었거든요. 또. 공급 측면에서도 증가하는 요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유가라는 걸 우리가 좀 감안해 봤을 때 7월 15일 날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성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좀 협상력을 발휘해서 이 증산에만 좀 합의를 해주면 일단은 유가는 급격히 안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중순이 중요한 분기점이 네, 되겠군요. 그래서 사실 그 카슈크지 암살 때문에 두 나라 사이가 나빴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네. 이제 그래서 잘 안 갔었던 건데 워낙 급하니까 가는데 네. 다 급하거든요. 우리도 지금 그렇죠. 서민들 다 급하고 예. 하니까 네. 좀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으로 경제 전문가 나오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걸 궁금해해서요. 재테크 수단이 아무래도 주식이나 코인인데 요즘에요. 네. 너무 떨어지니까요. 지금이 뭐 최저점인지 지금 팔아야 되는 건지 혹은
지금 떨어졌으니까 전략상 지금 사는 게 또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주가라는 거는 이제 미래를 선반영하니까요. 예. 지금 안 좋은 것들 다 반영해서 이렇게까지 오늘도 좀 안 좋잖아요. 지금 2년 전 주가로 지금 벌써 이제 지나가 버리는 그 정도로 좀 많이 빠졌는데 항상 봤을 때 주가가 이제 앞으로 그러면 고물가가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이어질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뭐 그 고물가가 계속 이어진다고 보지는 않고요. 언젠간 정상화되거든요. 지금 유가도 사실 비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그 시기를 모르지만 아까 제가 물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10월부터 급등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델타 변이가 좀 풀리면서 리오프닝과 맞물려 가지고 그러면 이걸 흔히 이제 그 역기저 효과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해 10월부터는 작년에 이미 올랐던 물가 지수 비교해서 또 비교를 하니까 그렇군요. 확실히 좀 완화될 수 있고요. 또 거기다가 어쨌든 빅스텝이든 자이언트 스텝이든 뭔가 유동성을 줄여버리면 그건 물가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 어쨌든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그런 거 보면 저는 10월이나 11월에는 물가 피크아웃 얘기도 오히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주가는 먼저 움직이거든요, 예. 사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좀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 뭐 사라 팔아 이런 얘기보다도 그걸 기대한다면 지금 이렇게 폭락했을 때 예. 그냥 아예 주식 좀 안 보겠다,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런 거보다도 예. 좀 냉정하게 기대할 만한 요인들도 생각하면 지금은 좀 한번 좀 기다려보는 게 좀 기다려봐라. 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염승환 이사님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